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를 여전히 다케시마 땅이라 주장하며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한 이 당당한 외침 뒤에 추악한 조작의 현장이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를 연기하며 한국을 비난하던 바로 그 시각, 일본 정부는 행사용 지도 속에 적힌 조선 영토라는 네 글자를 실시간으로 지원해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150년 전 일본 내각 스스로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선언한 금기시된 문서, 태정관 지령, 그 명백한 진실을 덮기 위해 현직 총리가 진두지휘한 역사 조작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들 스스로의 기록과 대한민국 독도의 자부심을 증명할 이 전율 돋는 반전의 기록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릭 슐츠입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전략 컨설턴트였습니다. 제 일은 각국 정부와 영향력 있는 조직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설계하는 것이었죠. 두 나라가 어떤 땅을 두고 갈등을 벌일 때나 특정 국가가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을 때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관련된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검토했고 그 위에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문서를 앞에 내세워야 할지, 어떤 이야기 구조로 정리해야 의뢰인이 옳아 보이고 상대가 틀려 보일지를 제가 결정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논리 기계라고 불렀고, 저는 오랫동안 그 별명을 하나의 훈장처럼 여기며 일해왔습니다. 저는 5개 대륙의 정부를 위해 일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 군 수뇌부와 함께 비밀 회의실에 앉아 전략을 논의했었죠. 국제연합 무대에서 각국이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도왔고, 복잡하게 얽힌 분쟁을 국제 언론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해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설 때마다 일이 계획대로 마무리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세계였고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제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서에 한국이 등장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늘 비슷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군중, 깃발을 흔들며 외치는 사람들, 제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적힌 피켓을 들고 무언가를 태우는 시위대의 모습이었죠. 한국은 항상 무언가에 분노하고 있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국제전략의 세계에서 분노는 약점으로 여겨집니다. 감정이 앞선다는 뜻이고 메시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 직업적인 판단으로는 한국은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나라였고, 그래서 한국인들과 일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분노의 중심에는 늘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에 있는 작은 바위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그 섬이었죠. 두 나라는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에 앉아있던 제 눈에는 그저 감정이 앞선 전형적인 영토 분쟁으로 보였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차분하게 대화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함께 일하기 수월한 상대였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들은 항상 철저히 준비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역사 문서가 가득 담긴 두꺼운 서류철, 정리된 연표, 정확한 영어로 작성된 법적 근거, 세계 여러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까지 빠짐없이 갖추고 있었죠.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상징적인 행동으로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료와 자금, 그리고 서양 사회의 귀에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언어를 준비해왔습니다. 제 업계에서 그런 의뢰인은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전화를 받았을 때도 제안 자체에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시된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일본 내각과 시마네현이 함께 연락해온 것이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매년 마스에시에서 열리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를 더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매끄럽게 만들고 싶다고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홍보 전략을 검토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보통 사람이 10년 동안 벌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서류가 도착한 당일 곧바로 서명했습니다. 마스에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고 기내에서 필요한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이보다 더 크고 복잡한 사건도 여러 차례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정리된 두 아시아 국가의 영토 분쟁. 그 일은 제게 낯설지 않은 분야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 저녁, 저는 곧바로 보안이 철저한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이자 총리 유력 후보였던 다카이치 사나에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미 그녀의 자료를 읽어두었습니다. 강한 민족주의적 입장과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맡게 될 절제된 캠페인에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었죠. 첫날 밤의 분위기는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건물 내부는 조용했고 직원들은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말수가 적었습니다. 경호 역시 매우 엄격했습니다. 다카이치가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깔끔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전문적인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그 인상을 저는 조용히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문서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위한 핵심 전략 지침서였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메시지는 철저히 통제되어야 했고 일본이 공격적이거나 대립적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방 청중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행사 전체를 하나의 분명한 이야기 구조 위에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평화를 원하는 나라이고 대화와 법적 해결을 추구하며 협력을 거부하고 본래 일본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쪽은 한국이라는 흐름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그 이야기를 가장 전문적이고 법적으로 정확하며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다본 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법적 근거와 평화적 의지를 중심으로 논리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반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60cm는 좋게 될 만큼 두꺼운 문서 더미를 책상 위에 쌓아두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새벽 거의 3시가 될 때까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이 제공한 문서 더미는 예상대로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역사 기록과 법률 문서, 학술 논문, 홍보 전략 메모까지 수천 페이지에 달했죠. 저는 늘 해오던 방식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히 검토했습니다. 일본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제 일은 의뢰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 주장을 가장 설득력 있고 전문적인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만큼은 누구보다 잘 해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준비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는 오래전부터 일본 영토였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국제법에 따라 공식 편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이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나라임을 보여준다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 제안을 거부하는 완고한 나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은 그 메시지를 더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었습니다. 전날 밤 다카이치는 언어가 절대 분노하거나 강압적으로 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현은 절제되어야 했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인상을 주어야 했습니다. 모든 문장은 일본이 오랜 시간 인내하다가 마지못해 권리를 주장하게 된 나라라는 느낌을 주어야 했습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영토 분쟁을 밀어붙이는 나라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단락을 통째로 다시 썼습니다. 초안에 있던 다케시마는 의심할 여지 없는 일본 영토라는 문장은 오랜 역사적 기록과 국제법에 확립된 원칙에 따라
다케시마는 일관되게 일본의 주권 영토로 인정되어 왔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의미는 같았지만 듣는 사람에게 남는 인상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결과물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수정된 연설문은 정제되어 있었고 신중했으며 전문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카이치의 팀과 함께 최종본을 검토했고 그녀도 직접 읽었습니다. 제가 고쳐 쓴 부분을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 장을 넘긴 뒤 저를 바라보며 자신이 만나본 사람 중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전했고 곧바로 본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마스에시의 대형 공식 행사장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다카이치 바로 뒤 앞줄 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장은 빠르게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다케시마 탈환을 외치는 극우단체의 구호 소리가 들려왔지만 행사장 안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정장 차림의 관계자들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전체 구성은 제가 설계를 도왔던 그대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진지하며 격식을 갖춘 자리였습니다. 다카이치가 연단에 오르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고 저는 전날 밤 손봤던 문장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고 속도도 일정했습니다. 평화와 법적 절차, 그리고 일본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섬에 머무는 것이 해결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설명했고 일본을 인내하며 정당한 권리를 기다리는 나라로 묘사했습니다. 모든 문장이 의도한 대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침묵과 단어 선택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 뒤편 대형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지도와 문서가 화면에 띄워지고 있었습니다. 전날 회의 자료에서 이미 확인했던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올라온 지도 중 하나, 19세기 해군 해도가 제가 검토했던 것과 미묘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더 가까이 두고 살펴봤습니다. 제가 확인했던 원본 지도에는 지금의 독도에 해당하는 섬 옆에 작은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장에 투사된 화면에서는 그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설의 흐름이 잠시 멈추는 틈을 기다렸다가 무대 옆에 서 있던 외무성 관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화면에 올라온 지도에서 제 자료에 있던 텍스트가 빠져 있다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왜 전시용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관계자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한 발짝 다가와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힘이 느껴질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 역할은 일본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본 지도에 무엇이 적혀 있었든, 그것이 조선 영토라고 되어 있었든, 다른 불편한 내용이었든 그것은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로 들어올 돈은 제가 얼마나 조용히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린 듯 서 있었습니다. 어깨를 누르는 손의 압박이 느껴졌고 행사장 안에서는 제가 작성한 연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원본 지도, 지워진 텍스트, 그리고 조선 영토라고 되어 있었더니라는 표현. 조선은 한국의 역사 왕조입니다. 만약 그 말이 제가 이해한 그대로라면 지금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일본의 해군 해도 원본에는 그 섬이 한국 땅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오늘 그 문구가 드러나지 않도록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연단을 바라봤습니다. 다카이치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대로 절제된 어조로 또 한 번 평화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전날 밤 자신감에 차서 문서를 다듬고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요청했던 절제된 언어와 피해자 중심의 서사, 세련된 법적 표현은 단순히 일본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그 틀을 유지하는데 협력하라는 요구를 직접 들은 것이었습니다. 행사는 끝까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다카이치는 박수를 받으며 연설을 마쳤고 저는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그녀가 내려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이 이야기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우아한 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고 그녀는 곧바로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축하 인사를 주고받는 관계자들 사이에 서 있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화면에서 사라진 텍스트와 제 어깨를 눌렀던 손의 감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이 서서히 비워질 무렵 저는 이미 그날 오후 예정된 축하 만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을 곧장 빠져나와 출입구의 경호 직원들을 지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마스에시의 오후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 호텔까지 갔고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본 측이 건넨 문서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고 제가 밤새 다듬은 연설문 수정본이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무대 옆에서 들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빠진 텍스트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로 들어올 돈은 그 조용함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문서들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논리를 강화할 부분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서 그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 혹시 실수로 외부에 넘어온 자료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러다 브리핑 자료 사이에 끼어 있는 몇 장의 내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외부 컨설턴트인 저에게 전달되어서는 안 될 자료였습니다. 그중 한 문서에는 행사에서 어떤 시각 자료를 사용할지, 그리고 특정 문서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거나 가린 뒤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록에는 19세기 해군 해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일본어 지시문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섬 옆에 적힌 표기를 투사본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짐을 쌌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히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동을 이미 결정했고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움직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가방에 빠르게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아웃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마스의 시청 건물이 보였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한국인 시위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피켓과 커다란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 행사장으로 들어갈 때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은 없었습니다. 줄을 맞춰 서서 한국어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들도 있었고 대학생처럼 보이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추워 보였지만 자리를 떠날 기색은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라 공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 아직 받지 못한 돈, 그리고 이제는 받지 못하게 될 그 금액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해온 의뢰인들과 그들을 위해 만들어온 수많은 논리들도 생각났습니다. 그 논리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을지, 누군가 불편한 부분을 조용히 덜어낸 뒤 그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발 안내판 앞에 섰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심야 비행편이 있었고 그 비행기를 타면 다음 날 아침 베를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몇 초간 그 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출발하는 서울행 항공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행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이 독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감정적이라고 판단해왔습니다. 논리보다 목소리가 앞선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일본이 증거를 숨겼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를 품에 안고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주장이 모두 정직하다고 확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 분노가 곧바로 반대편의 진실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울까지의 비행은 약 2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창밖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도착 출구를 나섰을 때 저는 바로 어떤 차이를 느꼈습니다. 수년간 뉴스 영상과 일본 측 자료를 통해 쌓아온 한국의 이미지는 끊임없는 시위와 분노한 군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바라본 서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크고 현대적인 도시였고 도로는 넓고 활기찼습니다. 건물은 높고 새로웠으며 도시 전체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심 근처 호텔에 체크인한 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접어둔 문서들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마스에서 사용하던 노트도 꺼내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관계자의 정확한 말투, 어깨를 눌렀던 손의 힘, 조선 영토라는 표현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두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광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산하 독도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제 신분은 영토 분쟁을 연구하는 독립연구자라고만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나 마스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독도와 관련된 역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저를 열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열람실에서 이어진 몇 시간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이 한국 측 주장 속의 허점을 찾을 준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직업적인 의심을 품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놓인 문서들은 마스의 행사장에서 그 관계자가 제 어깨를 잡던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맴돌던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 분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그리고 제가 방금 떠나온 그 일에 대한 판단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독도연구소의 교수는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두꺼운 문서 바인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첫 장을 펼쳐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문서는 1877년에 발령된 태정관 지령의 사본이었습니다. 태정관은 당시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으로 오늘날의 국가내각에 해당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한국이 만든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학자가 주장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140년이 훌쩍 넘는 시간 전에 일본 정부가 직접 작성하고 발령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저는 핵심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울릉도와 그 외 한 섬,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으니 이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마스에에서 다카이치는 연단에 서서 제가 다듬어준 절제된 표현으로 독도는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일본의 주권 영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일본이 오래전부터 이 섬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왔다는 논리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놓인 문서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외부 관찰자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일본의 최고 기관이 1877년의 공식 문서로 이 섬들은 일본과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8년 뒤가 바로 1905년 시마네현 고시입니다. 일본은 지금 그 고시를 영유권 주장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제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는 제가 읽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자 그는 다른 문서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1900년에 발표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였습니다. 이 문서는 독도를 울릉도군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공식 편입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1905년에 고시를 발표하기 5년 전 이미 이 섬을 자국 행정구역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 선점, 즉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땅을 먼저 차지했다는 논리는 한국이 그 이전에 공식적으로 관할했다는 기록 앞에서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어 교수는 세 번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1946년 1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발령한 지령,
이른바 스카핀 677이었습니다. 이 지령은 일본 패전 직후 일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였습니다. 독도는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후 연합국은 역사적 기록을 검토한 뒤 독도가 일본의 행정권 밖에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열람실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자료를 가져왔고 다른 연구원들도 들어와 별다른 설명 없이 문서를 제 앞에 놓고 갔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의 서양 지도 제작자들이 만든 지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가 한국을 기준으로 한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독도는 한국 쪽 해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느 쪽 편을 들 이유가 없었던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 대학의 학술 논문들도 관련 법적 자료를 분석하며 일본의 주장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 중 단 한 장도 마스에에서 제가 받았던 수천 페이지의 문서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깊이 흔든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그 연구소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감정적이고 편향된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연구원들은 차분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본을 향해 격한 표현을 쓰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언어로 자료를 정리하며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놓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근거 중심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 연구원이 제가 읽고 있는 동안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그대로 적어두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온 뒤 저는 동해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인 울릉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파도는 높았고 바다는 회색빛이었습니다. 배는 흔들리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갑판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포기한 계약과 그 대가 행사장에서 제 어깨를 눌렀던 손, 그리고 바인더 속에 놓여있던 태정관 지령을 떠올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남긴 기록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한 뒤 저는 곧장 독도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실에는 여러 나라에서 제작된 역사 지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항해와 무역을 위해 제작된 지도들에서 문제의 섬은 반복해서 한국 쪽 해역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도들은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지도 제작자들이 남긴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리 정보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제시해온 그림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해변가에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나이 많은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영어는 능숙하지 않았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바다를 가리키며 독도, 한국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삶은 조개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조개를 받았습니다. 거칠고 깊게 패인 손이 오랜 세월 바다에서 일해온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낚시대로 돌아갔고 저는 조개를 손에 쥔 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섬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울릉도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확보한 자료, 마스에에서 챙겨온 일본 내부 문서, 그리고 그동안 기록해온 제 메모를 모두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저에게 요구한 내용, 그들이 숨기려 했던 부분, 역사 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사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직접 확인한 장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직 이 기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행동을 하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정확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독도 방문을 위한 특별 입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리고 다시 확인을 받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울릉도 위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독도로 향하는 배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해가 뜨기 전 선착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물빛은 어둡고 공기는 입김이 보일 만큼 차가웠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방문자들이 몇 명 모여 있었는데
대부분 한국인이었고 카메라를 든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배 엔진이 켜졌고 우리는 조용히 항구를 떠나 외해로 나아갔습니다. 항해는 약 90분이 걸렸습니다. 사방에는 물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잔잔하지 않았고 배는 좌우로 계속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파도가 간간히 뱃전을 넘어왔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배를 타봤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회의나 학술 행사, 전략 설명회를 향해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가 수십 년째 다투고 있는 땅,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지키고 있는 그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마스에에서 제가 다듬어준 연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문서들을 가방에 넣은 채 말입니다. 아침 안개 사이로 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다 위로 수직에 가깝게 솟은 두 개의 거대한 화산 암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크고 거칠었습니다. 어두운 암벽 위에는 바닷새가 남긴 흰 흔적이 줄지어 있었고 아래에서는 파도가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는 동도의 작은 시멘트 선착장 쪽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접근했습니다. 저는 배에서 내려 선착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발밑의 암석은 단단하고 울퉁불퉁했습니다. 바람이 강해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여야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철제 난간과 작은 대피소, 항법 장비가 보였고 다른 쪽에는 가파른 암벽이 서 있었습니다. 뒤로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앞쪽으로는 소수 상주 인원이 생활하고 근무하는 건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나 있었습니다. 독도에 배치된 해양 경찰관들이 방문자들을 맞이하러 내려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었고 군복 차림으로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간단한 안내를 한 뒤 허가된 탐방로로 이동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스에에서 다카이치가 불법 점거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 있는 이들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묵묵히 근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 표현은 더 이상 제 안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탐방로를 따라 암벽을 올랐습니다. 높은 지점에 오르자 사방으로 시야가 열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넓은 하늘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좁은 수로 건너편으로 또 다른 암봉이 보였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특별한 의식도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해에 바람 부는 바위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지도에서 특정 표기를 제외하라는 일본 내부 지시 문서, 마스에에서 기록한 제 메모, 서울 연구소에서 확인한 역사 자료들까지. 그 모든 기록이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위 위에서 논리로 포장된 주장과 문서로 남겨진 사실 사이의 간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한 해양경찰관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곳에 배치된 지 몇 달 되었고 겨울에는 바람이 세서 적응이 필요했지만 맡은 일 자체는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곧 다음 방문자들이 내려오자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울릉도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귀향길 바다는 더 거칠었습니다. 저는 선실 안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날부터 정리하던 기록을 더 체계적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일본이 저에게 맡긴 업무 메시지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전시 지도에서 의도적으로 제거된 부분을 보여주는 내부 문서, 그리고 서울 연구소와 울릉도에서 확인한 역사 기록들. 행사장에서 외무성 관계자가 했던 말과 어깨를 누르던 손의 압박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배가 울릉도에 도착했을 때 하나의 완전한 초안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육지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어 베를린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독도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 생각은 분명해졌습니다. 20여 년 동안 저는 논리를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를 설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논리와 진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역사 문서가 말하고 있었고 지도들이 보여주고 있었으며
일본 스스로가 남긴 기록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태도, 그리고 감정보다 기록으로 말하려는 노력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 그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더 설득력 있게 포장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흐린 아침 베를린에 착륙하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들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사무실로 이동해 자리에 앉았고 준비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영토 역사를 연구해온 유럽 대학의 역사학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태평양 전후 영토 문제에 대해 논문을 발표해온 국제법 교수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어온 대형 방송사와 신문사의 기자들, 제가 연락하면 최소한 한 번은 만나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도 차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전략 컨설턴트로 일했으며 그 과정에서 역사 기록의 의도적인 은폐 정황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미팅 일정을 조율하는 사이 일본에서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이었습니다. 마스에에서 함께 일했던 팀과 연결된 주소들이었고 처음에는 형식을 갖춘 표현이었지만 점점 직접적인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한 메시지는 제 직업적 명성은 신뢰와 기밀 유지 위에 세워진 것이며 이를 깨는 선택은 제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메시지에서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계속 고집한다면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금전적 제안이었습니다. 원래 계약 금액의 10배를 지급할 테니 즉시 일본으로 돌아와 작업을 재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 출력해 울릉도 이후 작성해온 문서 파일에 추가했습니다. 그것들 역시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가득 찼고 뒷벽에는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연단 앞 좌석에는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다카이치의 다케시마의 날 연설 원고, 제가 다듬은 핵심 부분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평화와 법적 절차, 일본의 인내 어린 대화 의지를 강조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1877년 태정관 지령 사본이었습니다. 일본 최고 통치기관이 독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다고 명시한 문서, 그리고 행사장에서 화면에 올릴 때 특정 표기가 제외된 19세기 해군해도 원본의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두 자료를 화면에 나란히 띄웠습니다. 참석자들이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전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저에게 맡긴 업무 브리핑 자료의 구성, 지도와 관련한 내부 지시사항, 서울연구소에서 확인한 역사 기록까지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고 출처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은 거의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날이 끝나기 전 일본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 발언은 개인적 의견일 뿐이며 다케시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명 어디에도 태정관 지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지도에서 삭제된 표기에 대해서도 내부 지시 문서에 대해서도 답은 없었습니다. 보도는 곧 국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특히 빨랐고 강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창구로 수천 건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은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메시지를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울릉도로 돌아가 독도행 배에 다시 올랐습니다. 항로는 같았고 바다는 여전히 어두웠으며 두 개의 암봉은 변함없이 바다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배가 선착장에 닿자 몇몇 해양경찰관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처음 방문 때 잠시 대화를 나눴던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이해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문서 때문이 아니라 예외 없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기록 전체의 무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탐방로를 오르기 전 선착장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했고 바다는 암석 아래에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섬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저를 고용했던 그 주에도 이곳은 그대로였고 1877년 일본 정부가 이 섬은 일본과 무관하다고 기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섬은 누군가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늘 존재해왔습니다. 20여 년 동안 저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기록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는 태도, 감정 대신 자료로 답하는 자세는 결국 힘을 가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새로운 진실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기록을 가리는 일을 멈춘 것,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아한 논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은폐. 에릭 슐츠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대하는 두 나라의 전혀 다른 태도였습니다. 정교하게 포장된 거짓은 잠시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열람실 안의 낡은 문서와 거친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온 이들의 증언은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섬은 말이 없지만 기록은 이미 모든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워진 지도 위에 남겨진 진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의 기록을 더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